옥선중학교의 첫 시험. 역사랑 또 뭐 보나요? 역사랑 수학 봅니다. 역사, 그러네. 수학 갔다 왔지?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역사 1, 세계사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제 세계사 4단원의 주요한 내용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시민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후 산업혁명이죠. 이 부분을 볼 거란 말이야. 시민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어디였어? 17세기 후반에 영국이었지.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요? 18세기경에 프랑스, 그렇죠.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죠. 이 혁명 순서가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나라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는지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국의 혁명하면은 두 개의 혁명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청교도 혁명, 젠트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청교도를 믿는 신자들,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 미국 혁명은 무엇으로부터의 혁명이었어? 영국의, 그렇지. 영국의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혁명이었었다. 독립전쟁, 독립혁명. 이후에 이제 시험 문제에 연달아 가지고 나오는 게 남북전쟁이었었죠. 그쵸? 자, 프랑스 혁명은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류사에서도 되게 중축이 되는 되게 유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이 인권에 기반이 되었었던 시민혁명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요거 설명드릴 거고요. 자,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랬었지? 그렇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치, 5개가 있단 말이야. 요게 시험 문제 1타다. 진짜 잘 나온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 이렇게 이어주면 돼.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무엇했어? 그렇지, 최초의 입헌군주제를 완성했지. 그래서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어. 일찍이 식민지 확장 산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식민지라는 것은 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식민지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상품,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 생산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영국은 섬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지. 영국에 있는 토지에 이 농토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농사를 잘 안 지어. 그렇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 면화나 아니면은 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럼 옥수수는 아예 못 먹는 거고 이렇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원자재를 생산해가지고 자국으로 들려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해서 더 비싸게 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품 판매지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었다. 상품 판매지로 이용하기 위함이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풍부한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는 풍부한 땡땡땡, 풍부한 땡땡땡땡인데,
풍부한 지하 자원, 철이나 석탄 등과 같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었었다. 철광석, 석탄.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풍부한 무엇이야? 인적 자원이야. 우리가 이걸 세 글자로 노동력이라고 부르려고 해. 자, 그러면 영국에서는 왜 이런 값싼 도시 노동자들이 많아졌냐? 아까 이야기한 무슨 운동? 울타리 치기 운동? 인클로저. 그렇지.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게 되니까 농촌에서 농사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사는 거야? 다 농사를 못 짓게 됐으니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도시의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농촌에서는 양을 키우다 보니까 양모를 통해서 모직물 산업을 육성하고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실제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된 적이 많기 때문이죠. 모직물을 면직물로 바꿔내는 선지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니야. 면직물을 X입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은 면직물은 아니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그 출발점은 면직물이 맞아. 방직기, 방적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가 개량을 하면서 증기방식기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 어쨌든 이 모는 양모,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 그래서 왜 양모 이불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만져본 적? 아마 집에서는 안 쓸 텐데. 선생님 어릴 때는 양모 이불이 집에 있었었단 말이야. 근데 엄청 무겁고요. 한 번 빨면 말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루 종일 말려야 돼. 하루 종일 말려도 그 축축한 그 습기가 느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무거웠었어. 정말. 하지만 정말 따뜻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게 된 5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제부터는 여기 영국 혁명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 영국에서 발발했었던 혁명. 배경 지식이라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내신 준비 수업에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었잖아.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크게 이제 그 1학기 세계사 시간에 배웠었잖아. 비잔티움 제국과 로마 교황청이 나뉘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가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마지막 시험범위였었던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이제 신교가 등장하게 된다. 루터교, 칼뱅교 이런 신교가 등장하게 되고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교 중에서도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해 나와서 이 영국의 국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 국교회라는 것을 믿었었어. 근데 상인들은 오히려 이 자신의 직업을 신께서 이미 정해주셨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라고 이야기해. 칼뱅의 직업 소명설. 모든 직업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칼뱅의 교리를 믿는 이 청교도 신자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런 청교도 신자를 영국에서는 퓨리턴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청교도를 믿는 신흥 계층들이 뚝딱뚝딱 성장을 하게 되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젠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젠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가볼게요. 자,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었지. 젠트리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교도 혁명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청교도 혁명은 누구의 전제정치? 제임스 1세와 제임스 1세의 아들이었었던 찰스 1세의 전제정치. 전제정치를 선생님이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독재라고 말씀드렸죠. 제임스 1세, 찰스 1세 오늘날에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는 않지만 위에 보면은 또 그런 나라가 있기도 하고, 그치? 아예 상상도 못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독재를 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가능했어. 왜냐면 이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삼아서 강력한 군주력을 행사했었지? 왕권은 누가 부여한 거래? 왕권 신분. 그렇지. 신이 부여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신께서 직접 부여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왕권 신수설. 우리가 지난 첫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절대 왕정, absolutely power라고 하는 이 절대 왕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지. 첫 번째는 왕권 신수설. 왕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두 번째는 중상주의 정책이라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되 수입은 관세를 높여가지고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고, 한 가지 더는 관료제. 그리고 그렇지, 항상 주둔해 있는,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둔해 있는 군대 상비군을 두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선을 기반으로 전제 정치를 일삼았었는데, 특히 찰스 1세가 심했던 게 무엇이냐면 전쟁을 너무 많이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영국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었다는 거야. 근데 때마침 찰스 1세가 전쟁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돈을 좀 거둘 수 있을까? 나라의 재정의 90%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세금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세금을 걷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새로운 세금을 만들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어.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게 된다. 자, 이렇게 의회를 소집하게 되니까 의회들이 그동안 의원들이 그동안 참아왔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청원. 그렇지, 권리청원서야. 권리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아니, 국왕,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가 왕한테 요구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단 뭐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 민가 있잖아요. 민가에 군인을 재우지 않는다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조금 규제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일단 찰스 1세가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리청원서의 내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또 의회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해산을 해가지고 10여 년 동안 의회 없이 이 찰스 1세가 독단적으로 정치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다시 의회를 재소집하게 돼. 근데 이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의회는 소집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실직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실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10여 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군대에 가가지고 자신의 제2의 재능을 깨달았었던 올리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랬었지? 그 올리버라는 인물이 이제 자신의 이 능력으로 알고 보니까 내가 전쟁 천재? 내가 전투에 정말 능한 사람? 하면서 이제 올리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와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찰스 1세 왕당파 그리고 올리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있었었다.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올리버라는 인물 플레이 뭐예요? 올리버 크로멜이었었죠. 그치?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당파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을 속이는 그런 틀린 선지가 나올 수 있어. 아니야.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 세력의 크로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의회파의 크로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드릴게요. 자, 크로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를 느꼈었던 찰스 1세가 모국을 떠나려고 하자 결국에는 이 찰스 1세를 다시 잡아와가지고 처형시키게 되죠. 찰스 1세가 처형되면서 왕이 없잖아. 왕이 처형됐으면 왕이 몇 명이야? 0명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
공화정이 수립되었었다. 자, 공화정이 수립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공화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의회파의 크로멜이죠.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크로멜 집권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로멜 집권기. 자, 근데 크로멜이 되게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었단 말이에요. 엄청 독실한 이 청교도 신자다 보니까 청교도에서는 또 무엇을 중요시 생각했어? 금욕주의를 강조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이렇게 뭔가 너그럽게 포용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띠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따른단 말이야.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챙기라는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캐롤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딱 열흘 남았잖아, 얘들아. 그치? 열흘 남아가지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챙기지도 못하게 민가를 막 사찰하기도 했어, 군인들이. 그러면서 독재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크로멜의 이제 군사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사 독재,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성서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 성서에 있는 내용이 다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크로멜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항해법입니다. 항해법을 실시한다. 눈을 속이는 눈속임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항해법을 폐지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돼요. 자, 항해법을 실시했는데 이 항해법은 무엇이냐? 항해법 뭐였죠? 네덜란드 선박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 생산지의 배 혹은 5월 영국의 배만 이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해법이 뭐랑 같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랑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세 번째는요. 피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로운 혁명이다.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도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왕의 권한을 의회가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 즉 입헌군주제 체제를 완성시키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자, 크로멜이 죽어요. 국민들이 죽이는 건 아니고 말라리아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었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가 또 전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됐던 건 제임스 2세야. 왜냐면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을 탄압했어? 국교회를 믿지 않는 청교도 신자들을 탄압했어. 근데 의회가 대부분 이제 청교도를 믿는 젠트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의회가 이 청교도 혁명 때와는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키고 그의 딸 메리 부부를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메리와 윌리엄 3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된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의회는 이 메리와 윌리엄한테 여기에 사인해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게 되죠. 그게 뭐였어? 그렇지. 권리장전서에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영국은 최초의 무엇을 완성한다? 그렇지. 입헌군주제를 완성하게 된다. 수립.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청교도혁명 또 크로멜 집권기 명예혁명까지를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청교도혁명과 권리 청원서 승인한 다음에 의회 해산하고 결국에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에서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공화정 수립. 청청공으로 외울 수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청천공. 그렇지. 청천공에 지금 하나 더 올렸어요. 명장군 나왔죠. 명의 혁명은 권리 장전서를 승인받으면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었다 해서 청천공 명장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장군. 하지만 선생님 크로멜 집권기는 세 글자 뭐예요? 항해법.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항해법 세 글자. 오케이? 요 삼음절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 없었어요. 미국 혁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프랑스 혁명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던 원인에는 미국 혁명도 있어. 왜냐면 미국의 독립을 프랑스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독립전쟁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같이 참전을 해가지고 도와주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뉴욕에 가면 꼭 보고 와야 되는 게 뭐야? 자유의 여신상이지. 이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가 선물을 해준 거였잖아요. 프랑스 왕실의 이 향락과 사치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할 때마다 나라의 재정이 막 무너지고 있었어. 그때 프랑스 시민들한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프랑스 시민들한테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상에 영향을 미쳤었던 사상가들이 있었단 말이야. 루소, 장자크 루소와 볼테르.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던 볼테르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몽테스키웨는 오늘날의 삼권 분립, 원래 처음에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다가 삼권 분립을 이야기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을 주장했던 사람이 몽테스키웨가 됩니다. 선생님, 요거는 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려고 해도 충분히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처음인데요? 이러지 말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통합사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루소는 무엇을 주장했냐? 바로 인민 주권론, 주인된 권리를 인민이 갖는다라고 하고, 이게 이후에는요, 로크의 국민주권론으로, 그리고 사회계약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국왕이 하늘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돼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 인간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백성들, 국민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쟤는 귀족이고 쟤는 성직자,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평민이라서 세금을 더 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지. 사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은 모두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성립되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게 사회계약설인 거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자유, 그리고 국가가 지켜주기 위해서 보장해야 되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계몽 사상들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프랑스는 3신분제라 그랬었죠.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신분은 귀족이야, 성직자야? 성직자인데 귀족으로 바꿔서 내는 틀린 선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러분. 성직자입니다. 2신분이 귀족이고요. 이 성직자와 귀족은요, 특권계층으로 전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했다 그랬었지? 2%를 차지했다 그랬어요. 2%였었고 3신분은 평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 98%를 차지했었고 대부분 이제 농민이거나 상공업자, 지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프랑스 혁명이 직접적으로 일어났었던 원인은 산부회를 소집해서 면세 혜택을 가지고 있었던 1신분, 2신분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1신분, 2신분들과 3신분까지 각 신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산부회를 소집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자, 지금부터 1신분, 2신분도 세금을 내야 된다에 찬성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3신분밖에 안 들겠지. 그럼 새로운 세금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이게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거야. 앙시앙 레짐이라 그래가지고 구제도의 모순. 이 구제도의 모순에 환멸을 느꼈었던 삼신분 평민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테니스 코트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직되는 게 뭐예요? 국민의회가 조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순서가 중요해. 국민의회,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 총재정부, 총재정부 다음에 뭐예요? 통영정부. 그렇지. 총재정부 다음에 통령정부 되겠습니다. 통령정부.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는 요거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각 의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국민의회 일단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고 테니스 코트 서약.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 평민들의 굳은 의지, 삼신분들의 의지를 이 나라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었단 말이야. 본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를 습격해요? 감옥을 습격해요. 베르사유 아닌데. 베르사유 아닌데 감옥인데 사실은 여기는 감옥이라기보다 무기고에 가까웠다 그랬죠? 베르사유밖에 생각 안 나? 베르톨트? 바르톨로메우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인권선언을 하게 된다. 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인권선언문이랑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그냥 이 인권선언, 독립선언문이라는 내용 없이 그냥 본문만 보고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인권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 재산권 보호해야 된다. 왜? 부르주아들이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입법의회는요. 무엇이 일어나요? 입헌군주제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안이 입법되자 주변에 있었던 절대왕정을 주장했었던 나라들이 안 돼! 프랑스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그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혁명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랑스는 입헌군주제가 수립이 되었었는데요. 루이 16세는 잘못됨을 느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자신의 아내였었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고향,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처가가 있는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딱 머리채를 쥐어잡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로베스피에르였다는 거야. 선생님 근데 왕이 처갓집 갈 수도 있지 뭐가 문제예요? 방금 얘기했잖아. 어디랑 전쟁했다고? 오스트리아랑 전쟁했다고. 오스트리아랑 전쟁했는데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가려고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혁명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지.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도 당연히 같이 처형이 되었었죠. 자, 왕을 처형했으니까 왕이 몇 명이에요? 0명. 그러면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 수립되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네, 공포정치. 그래서 국민공회는 000 세 개를 기억해줘. 공화정의 공포정치의 공. 결국에는 공포정치를 이끌었었던 로베스피에르도 자신도 혁명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그 앞에 있는 기요틴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맙니다. 자, 총재정부예요. 야, 한 명이 있으니까 독재를 하는구나. 5명의 총재들. 이 5명의 총재가 돌아가면서 함께 정치를 하는 어떨까라고 했는데 무능력했어요. 정치는 늘 이야기하잖아. 정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인기라 그랬어요. 정치는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일인데 총재들은 지지가 너무 약했어. 미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총재들이 인기가 많은 사람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인기 있던 사람은 누구야? 나폴레옹. 맞아. 이탈리아 원정에 승리했었던 나폴레옹이었어. 나폴레옹은 이 총재가 자신을 벼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됐었는데, 이집트 원정은 누구의 방해로? 영국의 방해로 이 고립되게 된 거야. 지중해에 이 프랑스 배가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보급로를 영국이 차단하게 되자 이집트 원정은 이제 안 되겠다.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했었던 나폴레옹이 자신의 군대를 두고 돌아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지. 자, 그래서 나폴레옹 쿠데타로 수립되었었던 통영정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영정부. 이 통영정부 때는요, 무슨 일이 일었어요? 나폴레옹이 근대식 맞아요. 프랑스 은행 설립하고 근대식 교육을 도입하고 제일 중요한 거 무슨 헌법? 나폴레옹 보면 그렇지. 프랑스 국민들이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절대 해산하지 않을 거야를 테니스 코트에서 맹세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계몽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들 누구나 기본권,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 이 인권이라는 것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신분제가 존재하고 있으면은요, 인권을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겠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도 있겠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 추구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 국민들이 나폴레옹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차라리 우리들의 국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나폴레옹님, 그러지 말고 저희의 황제가 되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폴레옹이 여기서 활용점정 뭐라고 이야기했어? 맞아. 그냥 여기에서 저의 황제가 되어주세요. 역시 프랑스 국민들 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했었으면은 인기를 잃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프랑스에 찾아온 자유와 평화인데 모든 국민들의 뜻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와,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게 되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가 무엇이 되었어요?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폴레옹 황제기. 오케이? 자, 나폴레옹 황제기 때 나폴레옹이 했었던 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그렇지, 대륙봉쇄령과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봉쇄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긴 나라가 있어서 바로 유럽의 이단아지. 어디야? 러시아. 그렇지. 그래서 그 러시아를 원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원정. 자, 근데 이 러시아 원정 결과적으로는 실패. 러시아에 찾아와서는 안 되는 그것, 바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 원정을 포기하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유럽 연합국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나폴레옹은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나폴레옹이 재집권했었는데 그때도 또 한 번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은 외로운 말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러시아 원정에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빈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야.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어디야? 비엔나. 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트르니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게 된다는 거지. 아니, 프랑스를 혁명 이전으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왕정을 복고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통주의, 그리고 왕정 복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는 빈체제가 들어서게 됐지만 1830년 7월혁명. 7월혁명 하면은 자유의 여신. 이 되게 대표적인 그림이잖아요. 그치? 프랑스.
맞아요. 국기를 이렇게 들고 흔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7월 혁명 때 샤를 10세를 왕으로 다시 앉혀놓으면서 왕정이 복고되었었단 말이야. 그러자 시민들은 샤를 10세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시민의 왕은 시민이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시민의 왕으로 루이 필리프를 추대하게 되면서 7월 왕정이 자리 잡고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며 빈체제는 동요합니다. 그로부터 약 18년 뒤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18년 뒤에 2월 혁명. 2월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 2월 혁명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상교과서 쓰고 있죠. 가운데에 한 남자아이가 앉아있지 않나요? 아, 그런 교과서는 아니야? 미래엔이야? 미래엔이면은 아마 2월 혁명으로 배울 텐데? 그치. 그 비상교과서는 3월 혁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레고리랑 율리아력이 조금 달라서. 어쨌든 러시아 혁명이랑 이 같은 2월 혁명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름만 2월 혁명이지 내용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무능했었던 7월 왕정도 무너지게 되며 프랑스는 공화정이 수립돼 빈체제는 몰락하고 말았다. 요거. 자, 2월 혁명은 무엇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었던 운동이에요? 선거권. 이 시민들, 하층 노동자와 시민들의 선거권을 이제 요구했었던 참정권 확대 운동이었었단 말이야. 영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죠? 바로 맞아요. 차티스트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거. 영국은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가지고 보통선거가 바로 자리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영국의 완전한 보통선거가 자리 잡았었던 것은 1928년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성들에게도 참정권이 부여가 되었었단 말이야. 전쟁에서 여성의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고 있었어. 영국도 마찬가지였었지. 그런데 영국은 이 당시에 영국에서 선거할 수 있는 여성의 나이의 제한을 이제 서른이 거의 이제 21살부터 원래 이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30살로 정해놨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나이로 지정하게 됐었던 게 28년이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보통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차티스트 운동 직후에 보통선거가 자리 잡았다는 틀린 선지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 설명드렸고요. 옆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틀렸었던 세계 2차 대전 과정도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치? 베르사유 체제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으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1차 대전의 패전국은 어디였어?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그렇지 오스만 제국 동맹국 원래는 이제 삼국 동맹이 있었잖아요. 삼국 동맹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이 주도해가지고 결성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있었어. 오스트리아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었지만 이탈리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동맹국이 결성되었을 때는 어디가 빠져요? 이탈리아가 빠져요. 이탈리아가 이제 협상국, 연합국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 자, 동맹국은 전쟁 일어나게 돼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보스니아를 병합해가지고 세르비아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빵! 빵! 그렇지.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 세르비아랑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불가리아도 동맹국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세계 2차 대전의 추축국은 항복 순서로 이야기하자. 항복 순서로는 무솔리니의 파시즘, 파시스트당 이탈리아, 그리고 나치 독일, 독일, 그리고 군국주의의 일본.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세계 1차 대전에서
무제함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잖아, 연합국으로. 그쵸? 근데 이때 미국이 참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누가 전쟁에서 이탈해? 러시아에서 전쟁에서 이탈해. 러시아가 1917년에 전쟁에서 이탈했었던 이유는 뭐야? 내부 혁명. 맞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이제 2월 혁명,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능했었던 로마노프 왕조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니콜라이 2세가 폐위되면서 임시정부가 자리 잡게 되는데, 임시정부도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계속 끝내지 않고 있었어. 그러자 이제 10월에 볼셰비키를 이끌었었던 레닌이 혁명을 이끌게 되죠. 그게 10월 혁명, 그레고리력으로는 11월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는데 그러면 1922년에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만들어졌잖아. 레닌의 소련. 그러면 이 소련은 전쟁에 참여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하겠죠. 왜? 1차 대전에서 뭐 했다고? 전쟁에서? 나갔다고. 레닌이 나갔잖아. 아, 우리는 전쟁 안 할 거야. 우리 서로 공격하지 말자. 해가지고 독일과 소련이, 독일과 러시아.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였으니까 1차 대전 때는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나 지금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이 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려고 하니까 이때도 소련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이 참전하게 되는 건 언제라 그랬어? 스탈린그라드 전투. 아니, 소련이 본격적인 참전을 하게 되는 건 1945년에 얄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가 있었었던 얄타에서 회담을 해. 얄타 회담. 그때 소련이 참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참전하진 않아. 언제 참전을 했냐? 1945년 8월 7일 날 참전한다고. 왜?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뭐가 떨어졌어? 작은 소년 리틀보이가 떨어지지. 그리고 나서 핵폭탄,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는 걸 보고 소련이 참전한다고. 그러니까 종전 8일 앞두고 참전하게 됐다 그랬었지. 그 이유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을 때 소련이 참전을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스탈린그라드 전투랑 소련 결국에는 독일이랑도 막 싸우고 폴란드도 같이 공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의 참전은 아니었어. 공식적인 연합국으로서의 참전은 아니었어. 왜냐? 독일과 소련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고, 독일과 소련의 가운데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그 폴란드를 나누어 먹을 계획을 하게 돼, 독일과 소련이. 그래서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맺어진 지 9일 뒤였었던 1939년 9월 1일에 나치 독일은요, 안 되겠다. 이제는 그 단체의 자유시 문제를 두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었던 직접적인 원인,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었던 직접적인 원인,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했을 때 소련도 폴란드를 공격하게 되면서 두 나라가 폴란드를 찢어놔요, 거의 다. 거의 진짜 찢기다시피 폴란드가 너덜너덜해졌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독일은 오케이, 여기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서는 어디를 노렸을 것 같아? 프랑스. 그렇지. 자, 폴란드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 그래서 2차 대전 발발하는 때가 언제야? 1939년이고 종전은 1945년. 우리는 광복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죠. 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0년 나치 독일은 어디를 침공한다? 그렇지. 프랑스를 침공해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단 거의 6주 만에 프랑스를 완전히
6개월도 아니야, 얘들아. 6주. 한 달 반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저항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지스탕스까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1941년에는 일본이 계속 이제 이 제국주의적인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어. 전체주의자 제국주의적 야욕이었었는데 어떤 야욕이었냐면 1931년 일본은 우리 한반도 당시 이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 한국을 발판으로 삼고 만주로 나가가지고 사변을 일으켜. 만주사변. 그리고 나서 1932년에는요 청나라, 무너졌었던 청나라 왕조의 마지막 왕자였었던 푸이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괴뢰국가인 만주국까지 만들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점점 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민심이 진짜 확 달라져.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뭐 알바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일본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해. 자, 중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일본이 승리를 해. 그러면서 한반도를 발판으로 중국 대륙으로 나아가 이제는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일본이 나아가게 됐었다는 거야. 미얀마까지. 그럼 완전 진짜 인도차이나 반도의 끝이잖아, 여기 미얀마가. 여기까지 갔다고? 그럼 여기 조금 더 가면 인도인데 누가 긴장할 것 같니? 영국이 긴장하지. 인도를 300년간 식민지배에 있었던 영국이 긴장하겠지. 근데 인도차이나 반도에 여기 베트남도 있죠. 베트남, 프랑스의 식민지였었던 베트남도 있고 섬나라, 필리핀도 있잖아. 누구도 긴장했겠어? 그렇지. 필리핀은 식민지배에 있었던 미국도 긴장했겠지. 영국이랑 미국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일본 계속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는걸?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영일동맹이나 이제 가츠라다로랑 그리고 미국인 테프트가 맺었었던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었잖아. 그치? 그런 조약으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도와줬었다면 2차 대전 때는 야, 이거 계속 우리가 가만히 봐주니까 문제가 생기네. 일본 이거 우리가 한 소리 해야겠는걸?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 너네 나라로. 석유 제한을 내버려. 그러니까 일본이 뭐 석유 제한, 그럼 우리한테 죽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석유 제한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자, 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정말 이제 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나는 여기 논술 선생님으로 오게 됐단 말이야. 논술했었을 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어떤 친구가 이 세계 2차 대전에 대한 논술을 쓰는 시간에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거는 일본에서 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 제국이 대동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언어예요. 그런 어휘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당연히. 어떤 친구들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은 이 진주만 공습으로부터 시작했었던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 제발 어디 네이버 같은 데에서 역사 배우지 마시라고. 인터넷에서 접하는 역사적인 용어를 되게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걸 보면서 조금 선생님이 환이 됐어요.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42년 일본과 미국이 싸우게 되는 무슨 해전? 그렇지, 미드웨이 해전. 자,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금 몇 달 있다가 소련이 독일의 공격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독일과 소련도 불가침 조약이 이제 없던 거야. 서로 싸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스탈린 그라드 전투. 이제는 하나둘씩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1943년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중심이 되었었던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 항복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중심, 그렇지, 독일을 항복시키기 위한 1944년, 그렇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국 나치의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지하 벙커에서. 그러면서 독일도 항복을 합니다. 자, 독일도 항복을 했는데 끝까지 저항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었던 나라가 있어. 바로 일본이었어. 그래서 이 일본한테 무조건적으로 너네 항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무언으로, 그러니까 대답했어. 무음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무반응이었었단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진짜 이번에는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 거다, 항복해라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도쿄에다가 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늘날에 이제 비행기 타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반도 안 걸려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곳 중에 후쿠오카가 있잖아요. 후쿠오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가사키에다가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1945년 일본 항복.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내일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정리해봤으니까 문제 또 풀어볼게요.